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상훈 교수님이 떠오르는 별입니다. 떠오르는 별. 특히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 관련해서 기존의 그 뭐랄까 문서를 갖고 하는 역사학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가 어떤 그 관점도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병력을 비교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투가 실질적으로 그 충돌이 됐던 그 일본군이 말하면 독립군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 지점 같은 거를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증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도 이제 봉오동 전투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주장들 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훈 교수님이 대충 오늘 봉오동 전투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훈 교수님. 네, 육사 이상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념사업회 측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시작할 때는 이제 방 교수님이 가볍게 쟁점 몇 개만 정리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쟁점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천천히 쉬면서 빨리 와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한 근거들이 워낙 없습니다. 봉오동 전투 이름은 엄청 유명한데 관련 자료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독립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독립군 기록들은 우리의 전과가 너무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이라고 할까? 좀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 쪽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독립군 기록 그러니까 독립신문 기록만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일본 측에서는 반대로 자기들이 이제 전투 상보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전투 상보를 기준으로 독립군의 기록은 다 허구다. 이렇게 완전히 또 부정하는 상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오동 전투가 중요성에 비해서 실체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왜 이런 전과 문제가 발생을 할까? 실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전과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어렵게 우리가 일본 정규군과 맞서 싸웠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또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뭐 조조의 100만 대군, 수나라 100만 대군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도 이런 전과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승리했는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동원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선행이 돼야 거기에 바탕을 해서 그 전투의 의의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연구를 몇 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도 그 맥락에 있는데 3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홍범도 일지에 일본군 후원병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야스카와 추격대만 알고 있는데 2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후원병이라는 기록은 왜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본군 증원대였다고 한다면 이 증원대는 과연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이런 것조차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거꾸로 얘기해서 왜 이렇게 일본 기록은 불확실할까? 그렇게 자세하다고 얘기하는 봉오동 부근 전투 상보는 왜 이렇게 허점투성일까? 그렇다면 과연 이 전투 상보는 믿을만한가? 이런 문제를 오늘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머릿말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한 것이라서 넘겨보시고 32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줄입니다. 일견 그 허술해 보이는 독립군 기록하고 일견 치밀해 보이는 일본군 기록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홍범도 일지에는 일본군 후원병 내용이 나옵니다. 사료 A를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1에 보면 일본군과 접전을 했는데 3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 보면 후원병이 100여 명이 외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마주 총질한 그러니까 상호교전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봉오동 전투의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후원병의 존재 그리고 상호교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홍범도 일지는 완전히 뭐 터무니없이 소설을 썼냐? 그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4번에 보면 일본병이 500~600명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일본 측 기록을 보면 대체로 그 야스카와 추격대는 200여 명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 600명 다 허구다. 과장됐다. 자기들은 200명이 맞다. 우린 일관되게 2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홍범도 일지에는 분명히 이제 일본군 후원병이 100여 명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교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1908년 이종만 씨 같은 경우는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호박골로 퇴각하다가 비파골에서 일본군 증원부대와 마주치자 상대방이 독립군인 줄 알고 서로 한바탕 싸웠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증언이라는 건 신빙성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억이 창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신문에도 보면 그 강상무가 적군 100여 명을 사살하고 중간에 잠복해 있다가 교모이 이제 빠지니까 서로 적들이 난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상호 교전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상 증거를 통해서 볼 때 홍범도 일지에 나타나는 그 후원병의 존재나 상호 교전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봉오동 전투에 투입된 일본군은 야스카와 추격대 200명 외에 증원대 100여 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증원부대는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봉오동으로 진입하다가 야스카와 추격대와 부딪혔을까? 이 부분입니다. 후속을 하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야스카와 부대가 진격했던 방향을 따라서 후속해서 따라가면 부딪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 방향이 달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참고해서 보면 1920년 그 서용린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변복을 하고 가서 독립군들을 이렇게 관찰했다 해서 상당히 좀 자세한 그리고 좀 정확하다고 좀 평가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B1을 보면 야스카와 추격대와 독립군의 전투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B2는 일본군 추가 부대의 월강 상황, 그러니까 강을 건너왔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온성에서 월강에서 공동상 방면으로 진격하였고 그 규모는 4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오동 부근 전투 상부에는 적군을 추격하고 병력을 집합시켜 비파동을 향해 전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수할 때 유원진 대안의 공동산을 향해 전진해서 오후 8시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증원대가 월강한 공동상은 유원진 대안의 비파동 인근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 야스카와 부대가 퇴각하는 방향하고 그 방향으로 누가 올라오냐면 증원대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전이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경에 기후가 아주 나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후가 악화됐습니다. 그 방송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상호 교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사료를 보면 강용원 연구원이 답사하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1은 이제 6월 7일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2는 6월 8일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봉오동 부근 전투 상부에는 야스카와 부대, 병참 부대가 미리 공동산에 도착해서 야영 준비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스카와 추격대는 그 6월 7일 저녁에 수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C3를 보면 세 번째 날은 6월 9일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일개 할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전 계획을 이튿날 그리고 6월 9일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군이 철수한 시기는 6월 9일입니다. 이게 전보 기록에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찾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6월 9일에 철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할머니의 증언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군 증원대는 유원진에서 월강에서 비파동을 거쳐서 계곡과 따라서 봉오동 상촌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야스카와 부대 퇴각로랑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호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6월 7일 야스카와 추격대는 봉오동 상촌에서 독립군의 매복을 받아서 비파동 방향으로 남하를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군 증원대는 월강에서 비파동을 거쳐서 봉오동 상청 방향으로 북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무렵 기상이 악화되어서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38에서 39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기상이 악화되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하 식별이 곤란했던 일본군 추격대와 증원대가 상호 교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범도 일지의 기록이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약 이렇게 일본군 증원대가 실제로 참가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편성돼서 투입되었을까? 이 부분인데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있을 때 일본군 움직임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D 사료가 이제 일본군이 불령선인 조선인 그러니까 독립군이죠. 초토객은 직접 전면에 드러나는 토벌대하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강한 수비대라는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육사의 김연옥 교수가 예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과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부대들이 있었던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뭔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 사료를 보면 계속 이렇게 헌병 경찰관 그리고 그 강한 수비대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규병력들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기 초토 방침에는 강한 각 수비대는 필요에 따라 대안 부근의 여러 부락을 초토하는 것 외에 수시로 시위 행군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을 건너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일본군의 간도 출병에는 그 이소바야시, 기무라, 히가시 지대 외에 강한 수비대가 직간접적으로 아주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도 출병 직전에 발생했던 뭐 훈춘 사건에서도 보면 일본군 지휘관이 강한 수비대를 지휘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군은 일본 정규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헌병 내지는 경찰 조직은 지금 보고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표 1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헌병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오른쪽 보면 신편제에 갖고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신편제 표를 보면 병력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의 경성 말고 그 아래쪽에 색깔칠하는 경성대입니다. 108명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함경북도 쪽입니다. 두만강 일대입니다. 이 일대의 병력을 신규로 편제를 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그 1919년 이후부터 20년 초반부터 이미 이 일대의 강한 수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 정규군만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표 1은 1919년 10월에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 그 육군 대신에게 보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경성에 가장 많은 부대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에는 또 헌병 보조원, 순사보 이런 사람은 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일본인 경찰도 빠져 있지만 상당수가 그 헌병 보조원, 그 다음에 순사 보조원 이런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 후반에 우리가 그 의병들 토벌하고 이럴 때 보조원들을 많이 전방에 내세워갖고 총알바지로 많이 썼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료가 이제 좀 핵심적인 사료인데 이 사료에 보면 우츠노미야 그러니까 조선군 사령관이 원주에 시찰 간 내용입니다. 시찰 갔는데 거기 그 수비중대에 가서 뭐 이런저런 환영을 받았는데 관로의 마지막 부분에 관로에 보면 북한은 어디냐면 함경북도죠. 월강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불령선인 독립군이죠. 때문에 중상을 입은 안헌병보 안씨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입니다. 헌병 보조원이죠. 헌병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조선인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봉오동 부근 전투 상부에는 부상자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그 봉오동 부근 전투 상부는 일본인 정규 군인을 중심으로 전사상자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병 보조원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츠노미야 그 조선군 사령관이 일본군이 월강했다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헌병보라는 그 일개 병사를 어떻게 기억하냐는 겁니다.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이런 거 보면 일본군에서 이제 그 조선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헌병대 사령관도 광범위하게 이런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봉오동 전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헌병이나 경찰 조직을 좀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자료는 물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봉오동 전투가 완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 때 저는 이제 일본군 병력만 거의 두만강 하구에 한 500명 내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강한 수비대 그다음에 누락된 인원까지 하면 500명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두만강 강변에 이제 우글우글 하던 병력들이. 근데 얼마나 도강을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 200명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논문에 발표했듯이 야스카와 추격대 외에 또 다르게 편성됐던 게 나카무라 토벌대가 있습니다. 나카무라 소자는 야스카와 소자보다 육사 선배, 2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선임이란 얘기죠. 더 많은 병력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병력들에 대한 그 전투 상보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F 바로 밑에 부분인데 월강하여 각지로 진출하였다 이런 사료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각지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동일한 지역으로 갔으면 각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 방향으로 갔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간도 출병사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헌병 숫자는 100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안에서는 61명으로 편성했다가 10월 21일에는 75명으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료를 보면 G 사료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 명령으로 내려왔는데 정원외로, 그러니까 조선 헌병대의 정원외, 드러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정원외로 배속시킨 인원이 232명입니다. 그런데 표의 변경안을 참조해서 보면 실제 토벌대에 추가로 배속된 인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토벌대 자체에 배속되지 않았던 조선 헌병대 218명은 어디 갔냐는 겁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군 통제와는 또 다르게 계통이 좀 달라요. 조선군하고 조선군 헌병대는. 그래서 증가시켜 배속해서 도착함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 근처까지 왔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좀 우리가 모르는 병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 공식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10월 청산리 전투 상황과 6월 봉오동 상황을 똑같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청산리 때 대위급 헌병 장교가 2명 참가했을 때 정원의 헌병이 200명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6월에 봉오동 전투 때는 대위급 헌병 장교가 1명 참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한 100명 동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투 여건도 다르고 부대 규모도 다르고 전투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1920년 당시에 일본군 군사활동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일본군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헌병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게 실체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4장은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의 신빙성입니다.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 표 3에 보면 이제 그 일본군들이 독립군 죽였다고 한 걸 제가 추려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52명을 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가라는 건 부풀리기 마련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52명 죽였으면 우리 한 60명 죽였어요. 많게 얘기하면 우리 한 100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전투 보고서 내에서 본문에는 52명 죽었다고 해놓고 마지막 총괄해서 정리하는 문구에는 몇 명 죽였다고 해놨냐면 33명 죽였다고 해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는 정가는 부풀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문하고 마지막에 통계 정리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급하게 여러 사료들을 막 끼워놓고 짜깁기가 막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그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 마지막에 이렇게 전투 사상표 보면 삭선을 긋고 뭐 새로 가피라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급조된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가. 그리고 그 43페이지 H 바로 위 부분입니다.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에는 당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독립군에게 다대한, 그러니까 큰 손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 사료입니다. 그래서 43에서 44페이지 보면 엄청나게 뭐 손해를 주고 우리가 크게 활동했다고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44페이지 표 4입니다. 거기 보면 독립군한테 집중화도 받고 우리가 다대한 손해를 주고 집중화를 받고 맹화를 받고 다대한 손해를 주고 다대한 손해를 막 계속 줬다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치열해 보입니다. 이 기록 자체로만 보면 엄청나게 치열해 보입니다. 근데 일본군이 사용한 탄약 소모 통계를 보면 표 5입니다. 그게 아래에 되게 기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총 탄약이 사용한 게 3,000발, 그 다음에 기관총은 600발입니다. 뭐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들이 전쟁을 수행한 기간이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그리고 투입된 인원이 최소 2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면 야스카와가 출발 전에 150발 챙겨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단순 계산해서 200명이라고 볼 때도 탄약은 3만 발입니다. 얘들이 가져가야 돼요. 탄약 숫자가. 근데 사용한 게 3,000발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쓰고 어떻게 보면 탄약을 다 써버려야 치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꼴랑 10분의 1 쓰고 나서 치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야스카와 추격대 병력 통계도 같은 보고서 내에도 출발 전, 도강 후, 그 다음에 집결 후,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정리된 게 다 다릅니다. 시기별로. 230명, 250명, 209명, 그 다음 마지막 표에는 262명. 자기들 또 들쭉날쭉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야스카와 병력을 230명으로 볼 때는 34,000발 휴대했고 262명으로 볼 때는 거의 4만 발 가까이 휴대한 겁니다. 3, 4만 발 휴대해갖고 3,000발 썼습니다. 1인당 10발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 야스카와가 그 6월 7일날 봉오동 상촌에서 4시간 동안 치열하게 전투 벌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1인 병사가 시간당 사용한 것은 2발에서 3발입니다. 이게 치열한 겁니까? 그리고 기관총은 1분이면 500발, 많이 쓰면 500발까지 씁니다. 그 당시에 뭐 총열이 가열되긴 하지만 3, 400발 1분에 다 나갑니다. 2분이면 600발은 다 나가버립니다. 총 한정으로, 기관총 한 쪽만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고 다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조차 본문하고 마지막 통계 정리표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이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 자체가, 전투 보고서 자체가 허술하다는 얘기죠. 얼핏 보기에는 아주 상세한 일본 측을 전과를 나타내는 전투상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의문점들을 갖고 있고 불완전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에 비해서 독립군 자료들이 좀 허술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홍범도 일지에 드러나는 것처럼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를 해서 과장되거나 조금 이렇게 좀 발전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지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경향을 보면 일본 큰 자료가 너무 치밀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자꾸 일본 쪽 얘기만 하고 독립군 관련 사료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또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연구는 독립군 관련 사료랑 일본군 관련 사료를 교차 검증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자, 이게 새로운 게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지고 이제 확인되는 건데, 아직도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신민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오세호 선생 소개했던 그 회고록에 보면은 신민단이 이제 홍범도 일지에는 이제 80명으로 나오는데 신민단이 그러니까 3단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신민단이 이제 홍범도 일지에는 80명이 이제 몰살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회고록에는 8명이 이제 김재균과 두 사람이 일치했는데 8명이 신민단인데, 신민단이 무슨 얘기냐면은 홍범도 쪽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점차적으로 뒤로 이제 후퇴하면서 이제 응전하려고 했더니 원래 있던 게 앞에 부분, 지금 아마 기관총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신민단들이 기관총 때문에 몰살당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8명이 우리는 당신들하고 지휘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단 연합은 이제 홍범도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신민단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안 듣고서 거기서 계속 좀 폭파진 데서 이제 계속 이게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지금 그 이제 몰살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모셔가지고 제도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다고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봉오동 전투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쨌든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참여 그 분대들도 지금 의군부 같은 경우요. 지금 이제 오늘 논문에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발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군부라는 소위 이제 복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대라든가 또 의민단, 그 천도교 캐톨릭 쪽의 계통의 그 방울용 선생이 단장으로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또 뭐 중소 자그마한 단체들이 많은데, 하여튼 주요한 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 저기 당시에 이제 그런 일본군들이 주목했던 그런 독립군 단체들이. 개선적으로 단체들이나 인물들이 연구되고, 지금 봉오동 전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 이제 이상호 선생이 하나하나씩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파헤쳐 나가는데 기대가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토론을 맡으신 장세 선생님은 사실은 홍범도 일지를 처음으로 활용해가지고 논문을 쓴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봉오동 전투나 청산 전투에 관해서는 어떤 논문으로 보면, 연구로 보면 가장 오랫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상당히 오늘 토론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우스나미야 타로의 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토론문에 적어주시는데 그것도 물론 좋고 조금 다른 질문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장 선생님께서 조금 이상원 교수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장세윤입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정말 그 작년하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그 학술회에서 3번 발표를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분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 군사학적 입장에서 정말 새로운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를 잘하고 계셔서 학계에 정말 새로운 문제 제기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 앞 학계에서 좀 정리하면은 새로운 그 사실 규명과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내용 발표문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우스노미의 다로 사령관 일기를 사실은 이제 그 이완함이 서점 일본 이완함이 서점에서 세 권은 나왔는데 원문을 이제 국리에서 사실은 좀 그냥 복제를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상훈 교수께 처음으로 우스노미야 다라오의 그 안내 헌병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규군 외에 그 조선 헌병보가 참석해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우스노미야 다라오 이렇게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이상훈 교수께서 작년 이 장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 학술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맡아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더니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훈 교수가 제기한 안헌병보는 이제 부상을 입었고 혹시 전사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발표 자료 50쪽에 보시면은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일본군 중대장 혼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인자로운 사람이라서 조선이 뭐 전사하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긍일봉을 줘가지고 상당히 그 자비심을 보이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스노미야 다라오 사령관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헌병보는 부상을 입었는데 그 도망간 군이 싸우다 부상을 입었다 됐는데 혹시나 전사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사자에게도 긍일봉을 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사자 꼭 그 봉오동 전투만 아니겠지만 봉오동 전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조선인 전사자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앞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우스노미야 다라오 일기를 제가 훑어보니까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스노미야 다라오 사령관은 봉오동 전투 20년 6월에 있었는데 7월달에 경질이 됩니다. 바로 7월달에 조선군 사령관 몰려나가지고 일본군 참의관이라고 하는 군사 참의관 직을 맡고 있는데 군사 참의관은 함직이죠. 말하자면 그 군사 고문 이런 역할한 사람인데 조선군 사령관을 물러나는 게 물론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 봉오동 전투가 일본 육군성이라든지 조선 총력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군 사람 독단적으로 전투를 전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이토 총장한테 뒤늦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 본부하고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설명 많이 하고 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상훈 교수께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못 보신 것 같아요. 아까 본문에서 봉오동 전투 독립군 전사자가 52명, 뭐 33명 얘기를 했는데 우스노미야 일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성격이 나오고 있어요. 불과 독립군 군 숫자 20여 명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독립군 규모를 200명에 불과하다. 200명이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을까? 적어도 일본군이 파악하기로는 봉오동 골짜기 일대에 200명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이 있는 것을 그래도 알았을 텐데 왜 200명을 줬을까? 그러니까 조선군 사령관은 최종적으로 20여 명을 죽인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과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명 가운데서 그 봉오동 골짜기를 하천, 중천, 상천 거슬러 올라가면서 민간인 그 집에서 막 사격을 해가지고 한 16명 정도 부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아마 여기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이제 시민단이 좀 몇 명 전사하고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일기에 200명 적을 격파하고 20명을 죽였다는 전과 기록을 볼 때는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초라한 전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일본군이 생각보다는 별 성과가 없다. 이걸 봐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료를 보니까 명백하게 무슨 의미냐면 증원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증원대 규모라든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선군 사령관 증원대 보냈다고 했으니까 헌병 경찰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정규군이라고 본다면 증원대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추후에 과제가 되겠지만 그 조선군 사령관 일기에 명백하게 증원대 보냈다 했기 때문에 저는 홍범도 장군 일기가 그 91년도에 그 홍범도 장군 일기를 논문 30년째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배 100명에게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반신만 했는데 최근에 이상훈 교수님 그 발표 논문을 받고 토론하면서 조선군 사령 일기를 자세히 봤더니 명백하게 증원대 보냈다 돼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 조선군 사령관 스스로가 이 일본군 추격대에 대해서 미약한 한 부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 사면에서 포위된 그런 적 형편에 비추어서 증원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추격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왜 조선군 사령관이 맨날 무적한 건 하면서 자랑했는데 일기 보니까 굉장히 미약한 한 부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반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면에 포획이 돼가지고 어려워서 지원대를 보내서 그나마 참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군의 그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본군 야스카 추격대를 230명 보고 남양 수교대가 또 2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270명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또 증원대를 따진다면은 생각보다 홍범도 장군 일기에서 500명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500명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500명을 다 죽였다 했지만 다 죽이지 않았지만 일본군 출동 규모가 500명이라는 것은 거의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일본군 사령관 기록하고 홍장 일제하고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보면 더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관하지 못했던 얘기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우스운만 일기 보니까 조선군 사령관 스스로가 이 독립군이 국내 진입하는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그 국제연맹 회의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입한 거다. 또 하나는 국내 호응을 얻기 위해서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민단도 그렇고 그 최진동 부대도 그렇고 그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도 그렇고 우리는 그저 그냥 그 독립전쟁 얘기만 했었는데 일본군 조선군 사령 스스로가 독립군 목적이 상당히 거창하다는 거예요. 국제연맹 회의에 부응하면서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국제연맹 회의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교진한테 인정을 받아서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서 호응을 이렇게 가지고 서위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리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하고 관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소한 문제입니다만은 역시 그 이 교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봉오동 전투 상고 사실상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심리성 문제도 있고 기록이 차이도 나고 특히나 저도 이제 그 독립기념을 했을 때 봉오동 전투 상보를 일찍 그 부록으로 한국 독립여성구 학술지 부록을 실어가지고 읽는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상훈 교수 문제 제기한 대로 탄약 성업 숫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는데 그 수백 발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저 의문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그래서 이제 심리성 문제가 과연 이제 이성훈 교수도 그 믿을 수 없다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과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봉오동 전투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회고록을 보면은 해상록을 보면은 그 여자분이 한인 여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본군들이 와서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계속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물 대주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아주 겨우겨우 빠져나가지고 계속 달려가지고 봉오동까지 와가지고 이제 기혼을 상실을 쓸어주면서 일본군이 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군들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여성분 그 이제 그 아줌마죠. 그러니까 저기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이제 와서 이제 하라니까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제 그 하여튼 새벽에 일본군들이 잠든 틈을 타서 물 들어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왔다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독립군들이 지금 첩보 같은 거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일본 조선인 여인이 이제 알려줘야 비로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도 좀 되긴 합니다만은, 이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한 4시간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게 우리가 독립군 전투사를 보면은 이게 저쪽 러시아의 파치단 그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긴 쪽에서 주로 이렇게 해서 전장 소재라는 걸 해요. 가서 전장을 소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노획품, 패배, 이거 저기에서 뭐 총이라든가 탄약도 이제 얻기도 하고 또 부상자들 충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쓴단 말이에요. 보고를 해요.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획한 게 어떤 거, 홍범도 일지를 보면은 의병전투 때부터 계속 쭉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전투에 대해 숫자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총기를 몇 개 얻고, 탄약을 몇 개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전장 소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봉오동 전투의 경우는 이게 우박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쏟아져가지고 구름이 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홍범도 일지하고 이 일본의 봉오동 부근 상부하고 일치하는 건 뭐냐면은 양쪽 다 피해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서로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도 독립군도 철수하고 일본군도 철수하고 서로 피해가 구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봉오동 전투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전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 그리고 독립군들 경우는 이 봉오동에 있던 분들이 이제 서북 쪽으로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홍범도가 퇴각 명령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 최진동 그쪽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 뭐냐면은 말하면 이제 그 최진동 그 부장이죠. 동군부 부장이 이제 그 홍범도 뭐 이제 아주 혹독하게 꾸짖었다는 거죠. 왜 퇴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군 사기를 떨어뜨리냐. 뭐 그랬지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하는 건데 그 일본 자료거든 사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 홍범도 하고 이제 최진동 간에 이제 갈라지는 첫 번째 단서가 이제 그거 이제 시작이 된 봉오동 전투 바로 직후부터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 봉오동 전투에 관련된 건 그 상황,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의 어떤 해상기를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이게 좀 면밀하게 그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검 문제도. 그래서 이상원 교수가 이미 이쪽에다 손을 건드 대신 마당에 하여튼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 새 발표를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도 열심히 해주셨는데,